네, 건강 매거진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서히 건강을 위협해서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당뇨병은요,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까지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당뇨병 환자 수가 470만여 명에 달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당뇨병 사망률은 5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이 당뇨병 사망률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곳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당뇨병 합병증은 어떤 병이기에 이렇게 470만 당뇨병 환자를 위협하는 건지 오늘 건강 매거진 2부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당뇨병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당뇨병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유형준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당뇨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속 시원하게 좀 해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당뇨병 정말 주변에 앓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성인 환자들의 주요 질병이자 또 날로 그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당뇨병 어떤 질병인지 좀 짚어볼게요. 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음식이 이제 잘 씹어서 네. 소화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이 흡수돼 가지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이용되죠. 그런데 에너지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몸에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인슐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 인슐린이 나오면 인슐린이 충분히 작용을 해서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이용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만일에 인슐린의 분비가 안 되거나 네. 혹시 분비된 인슐린이라도 인슐린답지 않은, 즉 인슐린 기능이 시원치 않은 인슐린인 경우에는 먹은 음식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피 속에 당분의 형태로 쌓여서 위로 수치가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 걸 높을 꽃자를 써서 고라 그러니까 고혈당이 되죠. 그래서 고혈당 자체에 의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그 고혈당이 수년씩 수개월씩 오랜 동안 가면서 우리 몸에 변화를 일으켜서 올 수 있는 합병증, 이런 것들을 전부 아울러서 네. 이른바 당뇨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을 작동하지 않을 때 이제 그런 대사 질환의 일종이다라고 당뇨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왜 이런 그 대사 질환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그 원인은 아직까지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로 설명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요. 한가운데 약 30에서 30~70%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맨 위에 비만 예. 있고 시계 방향으로 스트레스, 큰 외상, 또 임신 자주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당을 올리는 약물 남용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말씀으로 이룬다면 유전적인 요인, 당뇨병이 될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만이나 스트레스나 큰 외상 이런 등등의 환경인자와 어우러질 때 생기는 게 당뇨병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와 기능을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당뇨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여러 가지 당뇨병을 일으키는 원인들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전적인 요인이 좀 당뇨병 발생에 많은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당뇨병도 좀 몇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당뇨병을 한 가지 병으로 보느냐, 여러 가지 병으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병으로 보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네. 일형 당뇨가 있고 이형 당뇨가 있고 네. 임신성 당뇨병이 있고 기타 당뇨병이 있습니다. 일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거의 안 돼서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경우 네. 생활하는데 그래서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만 췌장에서 베타 세포, 인슐린 분비하는 베타 세포가 망가지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인슐린 결핍으로 인슐린이 안 나오게 되는 경우. 아, 예. 네. 예. 그래서 일형 당뇨가 생기는 원인은 아마 뇌 췌장 속에 들어있는 베타 세포를 남의 거로 오인하는 아. 자가 면역이라 그러죠. 예, 예. 내 것을 남의 거로 오인해 가지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 즉 여기서는 지금 면역 매개성으로 썼습니다만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원인을 저히 모를 때는 우리는 의학적으로 특발성이란 말을 씁니다. 무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인간의 실력으로는 원인에 의해서 아마 인슐린이 부족이 돼서 안 나오는 경우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일상생활하기 위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게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무런 설명이 없이 당뇨병이라고 하면 두 번째 있는 이형 당뇨병을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대부분은 네. 이형 네, 당뇨병이라고 거의죠. 생각하면 그래서 되겠네요. 아무런 앞에 수식어가 없이 당뇨병입니다. 예. 그러면 이형 당뇨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 앞에 보신 그림처럼 비만 등등의 원인에 의해서 유전인자가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 네. 오는 이형 당뇨로서 일반적으로 식사, 운동, 또 경구약 이런 것으로 가능하고 그다음에 혹시 혈당 조절을 조금 더 잘해보기 위해서 인슐린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임신성 당뇨는 임신에 의해서 올 수 있는 우리 몸에 여러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 중에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혈당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에 의해서 오는 당뇨병, 그래서 꼭 성자를 붙입니다. 임신성 당뇨병. 네. 만약에 원래 당뇨 가지고 있던 분이 아기를 가지면 임신성이란 말을 안 쓰고 그건 좀 다르죠. 예. 당뇨 있는 사람 아기 가졌네. 그래서 임신 당뇨 또는 네. 당뇨병 임신이라고 분류를 따로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기타 당뇨병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췌장 수술해서 췌장을 어떻게 좀 제거했다. 아. 그 인슐린 부족해지겠죠. 그렇죠. 이런 거라든지 약물, 소위 스테로이드 등등과 같이 혈당을 올리는 약물에 의해서 오는 것들. 그리고 흔치 않지만 몇 가지의 내분비 질환에 의해서 오는 이런 그 당뇨병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타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군요. 제일 많은 것 아무런 설명 없이 당뇨병 얘기할 때는 이형 당뇨병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신 당뇨병은 이형 당뇨병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이 주로 발병하는 그 나이대도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일형은 예. 예전에는 소아당뇨 부르서요. 네. 또 어린 나이에 많이 온다. 아. 이형 당뇨는 40세 이후에 온다. 그래서 성인 당뇨로 구분했습니다만은 요사이는 소아도 비만이 많아지고 네. 이런 관계 때문에 나이 가지고 구분하는 거는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형 당뇨는 소아에서 성인보다 많이 좀 생기는 것 같다. 그러나 발생률이 10만 명 중에 뭐 상당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네. 10명 미만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우리가 일형 당뇨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걸 꼭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소아기나 청소년기에도 이렇게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저도 오늘 좀 처음 알게 됐고요. 이 당뇨병을 특히나 좀 조심해야 할 위험군이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위험군은
쭉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이런 경우에 당뇨가 올 확률이 많으니까 반드시 한번 점검해봐라 해서 세계적으로 정해놓은 기준들입니다. 먼저 45세 이상이 되면 반드시 당뇨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 네. 물론 물론 모든 신체 검사에서 다 그걸 하고 있죠. 하고 두 번째로 비만하신 분, 소위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 되는 분들은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네. 무조건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형제, 부모, 자녀와 같이 직계 가족 중에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한 분이 당뇨인 경우에는 약 한 10%, 20%, 그리고 두 분이 다 당뇨인 경우에는 25 내에 30%에서 네. 당뇨가 올 확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활동량이 적은 사람은 반드시 해보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예전에 임신성 당뇨가 있는데 아기 낳고 나니까 완전 정상이 됐어요. 예. 이런 경우라도 임신 중에 당뇨가 없었던 사람보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군요.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4kg 이상이 넘는 거대아를 낳았을 경우에 어머니 몸속에 혈당이 많아서 먹을 게 많으니까 아기가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큰 애가 나게 되죠. 아, 그래서 그래서 그렇군요. 4kg 이상을 넘는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는 물론 환자분이라든가 산모가 얘기를 안 해도 병원에서 언급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3배나 4배나 많습니다. 많이 높네요. 네, 그래서 고혈압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피검사로 당뇨 검사를 해줍니다. 근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고혈압만 치료하러 봤는데 당뇨까지 검사하느냐?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드리는 제 얘기를 안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고 네. 과거에 혈당이 좀 높다고 소문 들은 사람분들도 꼭 당뇨를 확진받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혈당을 올리는 약물들, 이뇨제 중에 일부라든지 스테로이드 제제 등등에서 혈당을 올리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당을 추적해 가면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난소에 물혹이 여러 개 생기면서 여성 호르몬보다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목소리도 변하고 남성화되는 증상이 보이면서 아기를 갖기가 좀 어려운 경우. 네. 이런 경우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 이런 경우는 인슐린이 힘을 못 쓰는 상태로 몸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작용을 못하는 즉 인슐린 저항성이 오기 때문에 네. 검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혈관 질환을 앓았던 사람들 예. 또 앓고 있거나 왜냐하면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마도 당뇨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렇군요.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검사를 하는 거냐? 그것은 혈당을 뽑아서 즉 피를 뽑아서 그 속에 들어있는 혈당의 농도와 혈당의 수치를 재서 검사하게 됩니다. 네. 네. 그 간단한 피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간단하니까요.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표준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설탕물을 75g을 300cc의 찬물에다가 섞어서 탄 물을 마시기 직전에 뽑고 아, 마시고 나서 뽑는데 네. 마시면서 첫 번째 물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꼴깍거리는 때부터 2시간을 정확하게 재서 네. 전과 2시간을 재서 두 값을 가지고 저희가 당뇨다 아니다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좀 발병하기 쉬운 고위험군 대상까지 쭉 살펴봤으니까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 나도 좀 이런 대상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저희 방송 보시면서 잘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은 최근 들어서 이제 전체 환자의 한 5명 중 1명 정도가 30대에서 40대일 만큼 젊은 층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이 젊은 당뇨병 환자의 한
한 60%가량은 본인이 당뇨병인지도 모르고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건지도 궁금하고 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당뇨병을 의심을 해보고 병원에 찾아가면 좋을까요? 네. 자,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피 속에 그걸 고혈당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것에 의해서 당뇨가 생기는데요. 혈당이 올라가면 필요 없는 당이 많이 생기게 되죠. 쓰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외부로 내보내고자 우리 몸이 노력을 합니다. 네. 필요 없는 것을 한꺼번에 많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소변을 보는 것이죠. 물론 땀이라든지 눈물, 콧물, 여자들의 질액, 남자들의 정액 모든 부분으로 필요 없는 당을 내보내지만 특히 한꺼번에 많은 걸 내보낼 수 있는 건 소변이 되니까 네. 소변에 당이 나오는 소위 요당이 양성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소변을 많이 보게 되니까 목이 마르니까 갈증이 나고 물을 많이 먹게 되고요. 그리고 소변을 많이 본다고 하지만 물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당분이 빠지니까 체중이 줄게 되죠. 즉 그렇군요. 근육이 살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밤에도 서너 번씩 일어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피로해지고 네. 그리고 또 피부라든지 몸의 여러 곳에 당분이 과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세균이 들어와서 잘 기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되고 특히 뭐 치아에 치주염이라든가 이에 염증이 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치과 질환들이 많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수분이 많이 빠지는 것 때문에 수분의 조절 등의 문제에 의해서 시력이 흐릿하게 되고 사물의 색깔도 좀 흐려 보일 수 있고 네. 피부가 당연히 가렵겠죠. 왜냐면 건조해지고 땀에 의해서 나온 당분들이 많이 붙어 있게 되니까 그러면서 예민해지게 되고 몸에 있는 신경 기능이 약 변화가 와서 손발이 저리다든지 또 감각이 상실된다든지 냉감이나 통증, 현기증, 소화불량 즉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점들이 다 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예. 제일 흔한 것이 뭐냐라고 보면 환자들을 저희가 보면 네. 제일 많이 오시는 것이 목에 갈증이 있다는 게 있고요. 예. 특히 목에 갈증이 있다는 거는 소변을 많이 보는 거니까서 소변을 많이 보고 물을 많이 마시고 또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하죠. 먹어도 살이 빠지는 병. 그러면 당뇨병을 맞아요. 제일 처음 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먹은 놈이 이용이 안 되고 빠져나가니까. 인슐린의 문제로 다 빠져나가니까요.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뇨병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속한 것들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자각 증상이 크게 없어서 이제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당뇨병의 진단 기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뇨병의 진단 기준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네. 근데 증상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100명의 당뇨 환자분들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어떻게 당뇨인지 아셨어요? 라고 이렇게 의견을 여쭤보면 한 20명 내지 25명은 몹시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우연한 경우에 친구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신체 검사에서 이렇게 전혀 증상이 없다고는 네. 무증상 당뇨가 있습니다. 이것이 20%, 25%거든.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점점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네네. 그래서 증상이 있고 없고 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4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속하는 경우는 꼭 피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그게 완전 정상은 공복 혈당은 99까지입니다. 네. 근데 공복이라고 하면 가벼운 음식을 먹고 최소한도 8시간 이상 음식을 안 먹은 상태. 물 이외에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물 이외에는 안 먹은 상태. 그리고 99가 넘어서 100서부터 125는 좀 높은 상태고요. 그리고 126서부터 당뇨라고 합니다. 네. 공복은. 그리고 식후 2시간, 음식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2시간 또는 포도당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 2시간에는
139까지가 정상입니다. 네. 139. 그리고 이것은 200 이상이면 당뇨가 됩니다. 그리고 또 2, 3개월 정도의 혈당치를 보는 검사,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라고 하는데 조금 말이 깁니다만 당화혈색소 이것이 5.6%까지 정상인데 6.5 이상이면 당뇨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즉, 세 가지가 되겠죠. 공복 혈당이 126 이상, 2시간 혈당은 200 이상, 네. 또 당화혈색소는 6.5 이상인데 만약에 공복 혈당이 199가 나왔다. 이거 당뇨 아닙니다. 이렇게 높은데도요? 네. 어. 아무리 본인이 제발 당뇨병 진단 내려달라 내줄 수가 없습니다. 왜? 200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나 예. 199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높은 대로 말씀하셨는데 이거 당뇨라고 아니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상인 99까지는 정상으로 보고 100서부터 199, 200이 안 되는 거기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냐. 아. 그래서 앞전자 전당뇨병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당뇨병이란 말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전당뇨병이라 그러면 앞에 전자는 빼먹고 집에 가서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주 근심을 많이 하셔서 그렇죠. 저는 당뇨는 분명히 아니고요. 예. 좀 당뇨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좀 관리가 네.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공복은 100서부터 125 사이가 위험군에 속하고 네. 식후는 140서부터 199까지 까지. 보고 또 당화혈색소는 5.7에서 6.4%는 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다. 네. 여기서 하나 보태고 싶은 것은 당화혈색소란 말이 조금 어렵게 느끼시겠는데 공복 혈당이라든가 2시간 혈당이라는 거는 그 순간 그 당시의 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밑에 당화혈색소는 2, 3개월 정도의 당 상태의 평균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까지 저희가 좀 수치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전화 주신 분 나이는 어떻게 되실까요? 69이. 네, 69세시고요. 자, 오늘 어떤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신지 직접 우리 교수님께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복 혈당이요. 네네. 네. 130. 130. 네. 식전에. 네, 식전 공복이죠. 네. 밥 먹고 1시간 만에 측정을 하면은요. 네. 200 가까이 오고요. 네. 식사 후 2시간 만에 측정하면 이제 130대 네. 이제 그 정도 오고 당화혈색소는 네. 6입니다. 6%시죠? 네, 한 가지 네. 여쭤볼게요. 식전인가요? 공복인가요? 당화혈색소 130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식전이세요? 네, 식후 공복이세요? 네? 식후 2시간. 그러니까 아까 수치가 130 나온 수치 있죠? 130. 그거는 공복에 식전에 그러니까 이제 자고 있나서 네, 그러시죠. 했을 때 왜 제가 여쭙냐면 식전 혈당과 공복 혈당은 다른 말이거든요. 예, 식전은 이렇게 점심 식사 전에도 식전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공복인데요. 공복 130은 분명히 126보다 높네요. 그죠? 높고. 네네네. 식후 거는 괜찮고 식후 1시간은 200인데 이 수치는 약간의 의견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70 정도보다는 안 올라갑니다. 대부분이요. 그리고 지금 연세에서 그러시고 당화혈색소가 6%니까 이것이 5.7% 이상 되네요. 그래서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뇨병이라고 하기는 조금 이 수치가 좀 곤란하고요. 한다면 전당뇨병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약을 예. 제일 약한 다이아덱스라 하는 아, 지금 약을 잡수고 약을- 계세요? 예. 아, 그 얘기를 미리 주셨어야 돼요. 약을 잡수고 계시면 지금 69세 연세에서는 상당히 조절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네, 10년 되셨으니까 그 정도면은 다이아덱스라고.
예, 그거 뭐 흔히 쓰고 좋은 약입니다. 잘 네. 듣고 있고 잘 준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 잘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이제 상담을 잘 해주셨고요. 지금 뭐 이제 약을 잘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요. 지금처럼만 계속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 매거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2부의 그 주제는요, 당뇨병인데요. 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당뇨병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또 무서운 이유가요, 어느 정도 이제 증상이 진행이 되기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일단 발병하면 합병증의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어떤 합병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네, 함께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네. 우선 아주 시간을 다투는 급성합병증과 수년간 세월이 쌓여가면서 생기는 만성합병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급성합병증은 혈당이 500, 1000 이상 올라가서 몸이 산성화되면서 호흡과 의식도 없어지게 되고, 이게 수시간 내에 조절하지 않으면 불행한 상태까지 오는, 이거는 뭐 반드시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너무 혈당이 내려가서 오는 저혈당도 급성합병증에 속합니다.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뇨병 합병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만성합병증을 얘기하는데, 혈관에 오는 합병증, 그래서 뇌나 심장에 있는 큰 대혈관 합병증 있죠. 그리고 또 다리, 그 대혈관 합병증이고요. 그다음에 눈에 있는 망막, 네. 콩팥이나 신장에 오는 미세혈관, 아주 가는 혈관에 오는 합병증들, 그리고 면역력이 감소해가지고 빈욕이라든가 피부라든가 치아에 오는 여러 가지 염증들. 그래서 또 당뇨병 발이 뭐 큰 상처나 큰 외상도 아닌데 뭐 찢어지거나 또 상처가 나서 잘 낫지 않는 경우. 네. 이런 것들 좀 만성합병증에 속하게 되고요. 또한 이 중에서 눈에 오는 합병증은 특히 저 그림에 보시면 이쪽에 우측에 보면은 이쪽으로 물체 상이 들어와서 네. 이 뒤에 망막에 상이 맺히겠죠. 카메라로 치면은 필름에 해당되는 부분은 미세한 혈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혈관이 마치 그물처럼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물망자를 써서 망막이라고 하죠. 이 혈관에 문제가 오는 망막 합병증 문제가 되고요. 네. 또 신장도 가는 혈관의 뭉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합병증들로서는 소변에 단맥류가 나오거나 그다음에 또 그거보다 작은 양이지만 작은 양의 알부민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요로 감염, 그 방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항상 감염이 잦은 경우, 그리고 신장이 소변을 자주 보고 많이 보다 보니까 그 기능이 지쳐가지고 네. 신장 기능이 부전해 오는 신부전증까지도 신장 콩팥 합병증이 예로 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신경합병증,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경들, 자율신경, 그다음에 또 감각신경 등등이 나오는데요. 이쪽은 한 신경만 망가져서 오는 경우를 단일신경병증이라고 부르고, 2개 이상 오는 경우를 다발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 손발이 저리다든지 해서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하거나 특별한 진통제를 써가지고 해결하는 수가 있고요. 자율신경병증은 소화라든지 소변을 본다든지 심장이 뛴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눈동자, 성기능과 같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신경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들이 망가져서 소화의 문제, 소변의 문제, 성기능의 문제가 오는데, 이런 경우는 미리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빨갛게 표시하는 것은 나이가 드신 분에 특히 강조되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혈당이 내려갔을 때 오는 배가 고프고 그다음에 심장이 뛰고 이런 증상들이 없이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저혈당 무감지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특별히
약을 잡숫거나 인슐린을 쓰고 이런 경우에는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우리 몸의 구석구석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어디에도 좀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참 무서운 질환인 것 같습니다. 자, 당뇨병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의 상담 전화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네. 예,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87세입니다. 네, 47, 88세요. 네? 78세요. 88세요. 78세. 78세시고요. 예, 지금 당뇨병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신지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복 혈당을 쟀을 때 네. 어떤 때는 80이 나오고 어떤 때는 77, 76도 나와요. 그래서 저혈당인가 하고 그것 좀 여쭤보려고. 아, 저혈당인지 아닌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예. 아주 조절이 잘 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저혈당을 80 밑으로는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나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는 60까지를 보기도 합니다. 한데 지금 약을 잡수시거나 주사를 맞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네, 그러시다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즉, 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저혈당 무섭다고 하는 것은 네. 약물이라든지 또 주사라든지 먹는 약이나 주사에 의해서 혈당이 너무 내려가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하나, 약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만 사흘을 꼬박 굶어야만 80, 70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77, 78 나온 거는 집에 있는 손가락으로 찌르는 거로 검사하신 것이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기계의 오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뭐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고 계신데도 이 정도 수치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시니까요. 네. 지금처럼만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의 이 수치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매거진 2부 유형준 교수와 함께 당뇨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참 저도 그렇고 당뇨병 하면 일단 가장 무서운 합병증으로 바로 떠오르는 게 바로 당뇨발이에요. 네, 예. 예. 당뇨병 환자 4명 중에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합병증이라고요. 네, 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그렇습니다. 할게요. 자,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쪽에 보면은 아주 멀쩡한 발에 조그만 상처가 났는데 네. 수월하게 낫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당뇨가 아니라면 금방 나을 텐데 만 이틀이라도 낫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 당뇨병성 족부병변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심해지게 되면 발을 절단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밑에 보시다시피 이처럼 좀 흐릿하게 처리했습니다. 좀 무서운 네. 그림이라서요.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당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당뇨에 대해서 관리만 하면 절대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곡절에 의해서 좀 무관심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당뇨 관리에 좀 관심만 가지신다면 전혀 오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을 항상 보호하고 또 관찰하듯이 우리 발도 늘 관심을 가지고 당뇨 환자에서는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 관리만 잘 하게 되면 이렇게 심각한 경우는 좀 피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평소에 어떻게 발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매일 해야 될 것,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매일 해야 할 것은 항상 발을 따스한 물로 닦아주고 해서 피 순환이 잘 되도록 네.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찬물도 안 되고요. 손을 넣어서 따스한 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닦을 때에도 벅벅 문지르지 마시고 얼굴 화장하듯이 톡톡 쳐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조한 부분이 있으면은 크림 등을 발라서 마사지해 주시고 그리고 발을 잘 관찰하시고요. 그리고 발톱을 자를 때에도 예쁘게 동그랗게 자르지 마시고 일직선으로 툭 치고 툭 치고 툭 치고 3번 정도 친 다음에 줄칼로 싹 다듬어 주는 네. 필요하시고 그리고 신발은 너그러운 신발 꽉 조이거나 그다음에 너무 헐렁한 신발은 신발에 의해서 물리적인 영향이 오니까 너그러운 신발을 신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신발
속에 혹시 이물질이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있지 않는가 신발 한번 확인하고 신는 게 좋고요. 특히 여름에는 맨발로 해변가를 다닌다거나 이런 건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렇겠군요. 양말도 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면 양말을 실 때 목이 조이는 양말은 좀 피하시고요. 목이 조이는 양말은 저는 가위로 끌어서 신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야 할 것은 오랜 동안 발을 뜨거운 물에 담가 놓는다거나 시원하니까 이런 거. 그리고 흡연이나 꼭 조이는 거, 스타킹, 타이스, 양말, 양반 다리 좀 꼬고 앉는 거 이렇게 얹어놓은 크로스해서 앉는 것도 피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거 안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발로 다니는 거 안 되고 양말 조이는 거 안 되고 튀눈이나 굳은 살을 혼자 이렇게 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학문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당뇨 있는 분은 절대로 발에 목욕탕 수술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 목욕탕에 가시면 불어 뜯고 싶잖아요. 네네. 이 뜯는 것을 우리는 수술하는 정도로 비중을 둬서 얘기합니다. 위험하다서 보시는군요. 절대로 하지 말고 마르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가서 해결하는 게 낫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이 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합병증 중에서 당뇨발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지 관리법까지 살펴봤고요. 또 이제 또 다른 미세혈관 물론이고 이제 큰 혈관, 대혈관에도 합병증 초래할 수 있다 저희가 좀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대혈관 합병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도 그림을 보시면요. 심장이죠. 맨 왼쪽에 심장의 관상동맥, 그리고 가운데 뇌동맥, 중풍 오는 것이죠. 그리고 말초혈관. 이 신체에 있는 모든 굵은 혈관에 고혈당의 피가 흐름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래서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 당뇨병 검사해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혈당만 재주는 것이 아니라 심장혈관의 문제, 뇌혈관의 문제, 사지혈관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평가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대혈관 합병증을 좀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흡연하시거나 그다음에 혈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는 분, 혈압이 높으신 분들, 고지혈증, 비만,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혈관은 아무래도 노화가 오니까요. 그리고 심장이나 심혈관 질환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하고요. 금연은 당연하죠. 그리고 열심히 당뇨 조절하시고 혈압 조절하시고 또 고지혈증 조절하시고 비만 교정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이 오시면 반드시 고지혈증이 있는지 혈압이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당뇨 환자들은 오실 때마다 혈압을 재뜨리고 있죠. 네. 그거는 전부 다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대혈관 합병증을 특별히 좀 조심해야 할 분들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당뇨병은 참 그 자체로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지는 않지만 방치할 경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면서 좀 큰 뭐 위험할 경우에는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까지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무서운 합병증을 당뇨병이 일으킬 수 있는지 그 이유도 좀 궁금하네요. 네, 아주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쉽게 말씀드릴까 예. 합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혈당이 높습니다. 혈당이 높다는 것은 피 속에 있는 당분의 농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럼 당분이 높다는 것은 그 피가 끈끈하다는 거죠. 끈끈하다는 것을 멋있는 말로 점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끈끈한 피는 흘러가는 속도가 느려지니 혈류가 늘어지겠죠. 혈류가 늘어지니까 손끝, 발끝이 저릴 수밖에 없겠죠. 아, 만성의 혈액순환이 필수고요.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또 고혈당인 상태로 10년, 20년 지나가면 무엇에 비유하냐면 저는 항상 불고기 만드는 게 비유합니다. 우리 불고기 만들 때 반드시 당분, 설탕이라든지 또 신식 부부들은 키위에 사이다를 섞어서 넣더군요. 어떻든 어떤 형태든 당분을 넣습니다. 그 당분을 넣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죠. 맛을 내는 것과 고기를 연하게 하는 겁니다. 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육신이 높은 농도의 혈당에서 10년, 20년 가면 육신이 연해집니다. 연화. 그것이 바로 당화. 몸속의 높은 당에 의해서 변성, 성질이 변해진다. 당화 변성이 일어납니다. 이것에 만성합병증이 올 수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혈류의 문제, 또
또 당화 변성의 문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당뇨병 참 한번 걸리게 되면 완치되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당뇨병의 관리 방법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식사, 운동, 그리고 먹는 약, 인슐린 주사, 정기적인 검사, 교육. 이 교육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당뇨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즉 올바로 된 지식을 올바로 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얻는 것, 이것이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병원에 오실 때마다 의사가 한두 마디 던지는 것도 다 교육에 속합니다.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식사요법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이렇게 복잡하게 썼습니다만 우선 골고루 먹는다는 게 맨 위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체중과 발육을 위해서 또 먹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임신 수유비에서는 충분한 열량이 공급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기본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기본들과 함께 한 가지 식품만을 골고루 먹는 것, 한 가지 식품만을 갖다 먹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 등등을 골고루 먹는다. 그리고 어르신인 경우에는 이때까지 살아오신 본인의 식사 습관을 오롯이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꾸준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말씀드리면 무엇을 골라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할 내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음식을 골고루 구해서 먹으면 되고요. 먹되 알맞은 양을 먹는 게 필요합니다. 네. 과식하는 거 안 되겠죠? 그리고 식사를 갖다가 시간에 맞춰서 먹는 걸. 전것에 이것을 세 가지를 정리해서 알맞게 먹는다, 골고루 먹는다, 제때에 먹는다. 네. 알맞게 골고루 제때, 알맞게 골고루 제때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네. 아주 또 기억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당뇨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훨씬 더 준비된 내용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벌써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시고 더 좋은 말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치료법까지도 좀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형준 교수를 모시고 당뇨병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